내가 인생에서 돈을 얼마를 벌고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느냐.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100억 가진 사람 10억 가진 사람 별로 차이 없어요. 생활하는 거. 그렇게 나중에는 돈 잃고 사람 잃고. 만약에 15년 더 살기와 50억 어떻게 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8090에도 여전히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시영 박사님, 그리고 가정의학과의 윤방부 박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두 분께 공통적으로 좀 재밌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요새 밸런스 게임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게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질문인데요. 15년 더 살기, 50억 받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둘 다가 좋은데. 지금은 50억 더 받기. 임몽 교수님 50억 더 받기. 이시영 박사님은요? 나는 15년 더 살기. 15년 더 살기. 예. 두 분이 반대의 답을 해주셨습니다. 임 박사님 왜 50억 더 받기죠? 지금 이 나이에는 15년 더 살아봤자 별거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50억 있으면 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현재로서는 나는 50억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 그렇습니까? 네. 저 실례지만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죠? 83에. 83. 그렇지만 아직도 5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나이라면. 젊을 땐 15년이에요. 젊을 땐 오히려 나이가 중요하고,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정반대로 답하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럼 이 박사님께서는 왜 15년인가요? 돈에 더 벌면 되지만 나도 이게 오래 살고 보니까 사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오래 사는 재미가 또 있어. 그렇게 한 10년, 15년 후에는 더 재밌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난 돈보다 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15년 후에 이 세상을 꼭 보고 싶다. 그렇죠. 예. 만약에 제가 지금 15년 더 살기와 50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질문을 두 분께서 40살일 때 들었다면 어떻게 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나는 15년을 택했을 거예요. 40살 때는 오히려 시간을 택했을 것이다. 왜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시간이라는 게 인생에서 중요하잖아요. 나를 만들어가고 쌓고 내 역사를 만들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는 평균 수명이 아주 낮았어요. 50 그 정도뿐이 안 됐을 아주 어려운 시절이니까 15년은 굉장한 은혜죠. 만약 40대는 주저없이 15년이죠. 또 그런 시간을 가지면 막말로 얘기하지만 50억도 벌 수 있고 만 억도 남길 수 있고 40대는 그건 주저없이 연한입니다. 15년을 택합니다. 이 박사님께서는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15년이 필요하다. 예, 오래 살아야 되겠다. 네.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제가 50억을 너무 낮게 얘기했나요? 그럼 15년하고 500억이라고 해볼까요? 그 돈은 50억이나 500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차이가 없습니까? 딱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억 가진 사람 10억 가진 사람 별로 차이 없어요. 생활하는 거 보면. 그래서 50억이나 100억이나 많다는 의미로 하지만 500억은 조금 자기 인생에서 뭔가 잘못된 거지. 500억을 벌었다면. 벌었을 수도 있죠. 제대로 돼서 벌려고 500억 벌 수가 없어요. 투자가 잘 됐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요. 우리 때는 투자라는 게 없었어요. 주식 투자라는 게 우리 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실 돈이 더 중요하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는 개인차가 있을 테니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30대, 40대가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갖춰야 되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중요한 게 인간적인 인격. 그다음에 또 하나 꼭 종교를 갖길 바라요. 종교. 자기를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사실 종교라는 건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가 겸손해져요. 내가 이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계속해서 잘 살고 또 우리 인격이라는 거는 내가 남에게 어떻게 이 사회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냐. 이런 걸 위해서는 꼭 그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격이라는 말을 자기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나 설계로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시는 듯합니다.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personality, 어떤 사람이다 하는 그 인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그 부분이 내가 인생에서 돈을 얼마를 벌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느냐.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최소한도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메이크 머니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최소한 이런 원칙하에서 또 벌면 어떻게 쓴다는 이런 원칙하에서 하는 그런 소위 생각
그걸 나는 좀 막연하지만 인격이랄까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박사님은요? 저는 30대는 충성심을 길러야 된다. 충성심. 예, 그것은 친구 사이에도 정말 충성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때쯤 되면 연애하고 결혼해야 될 나이니까 부인한테도 그래야 되고 또 내가 그때 이제 회사 생활을 막 시작을 할 때니까 그때 회사에도 정말 충성심을 다해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라도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가 30대 그 충성심을 길러놔야지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나중에도 늙어서라도 내가 뭔가 이 사회를 인류 사회 복지를 위해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것도 결국 그 바탕에는 충성심, 로열티라 그러죠. 이 로열티가 생겨야 되겠다.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도 충성심이라는 말을 훨씬 폭넓게 사용하시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대상, 뭐 배우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친구 사회가 됐든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완벽하게 충실한 그런 걸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도 정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충성심이라는 게 30대 아니고는 그런 열정이 사라집니다. 30대는 정말 그런 열정이 살아있을 때고 그렇게 30대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 친구한테도 부인한테도 가족에게도 사회 복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거는 그때 길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30대 때 그런 충성심을 제대로 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참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하면 반사회적인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저 사기도 해야 되고 도둑질도 해야 되고 정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충성심이라는 것은 꼭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고 참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 전심 전력을 다해서 30대라는 것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쭉 살아오시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거고. 근데 그중에 가장 어려웠던 선택이나 가장 아쉬웠던 선택 기억나세요? 나는 뭐 큰 돈을 벌어본 적은 없는데 내가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선마을이라는 걸 결국 내가 만들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릴 적부터 내가 그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내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가 그걸 꼭 좀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좀 빌려달라 그래요. 정말 빌려줘서 과연 갚을 수 있겠느냐 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의심이 좀 가기는 갔어. 네네. 근데 결국 이제 떼서 그렇게 나중에는 돈 잃고 사람 잃고 욕 먹고 그 내가 이제 달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녀석이 자기 갚을 능력도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자기한테 그렇게 압력을 넣더라고 나를 욕하고 다니고 그 후에도 몇 번 속았어요. 내가 그렇게 이 친구 사이에는 돈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돈 거래를 했던 거를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아주 냉정하게 딱 잘라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는 게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거 빌려준 돈 중에서는 남은 돈도 있었어 사실은요. 이 녀석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 필요한데 나한테 이만큼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만큼 없어서 정말 남의 돈까지도 빌려주고 그래서 그것까지 갖고 하느라고 내가 정말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박사님은 큰 결정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때 말해서 미국에 인턴 레지던트를 하러 갔어요. 가정의학을 하라 그래서 이제 그때 목적은 우리나라에 와서 좀 그 가정의학을 만들어라.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학장 선생님 불러서 그때는 우리가 미국 가는 의사 시험이 ECFMG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부르더니 그 붙었어. 예, 그럼 붙었습니다. 그럼 됐네. 떠나게. 그래 그때 선생님 말씀을 거절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에 가서 소위 가정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12명 학생인데 백인 11명과 이제 나 하나가 같이 가는데 내가 너무 딸려요. 아무리 봐도. 바로 이제 과장 선생이 불렀어요. 갔더니 미안하다. 너 한국서는 엑셀런트하고 전제 알지만 도저히 이걸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한테 하나 제안을 하겠다. 뭐냐면 의과대 학생으로 들어가라. 학생을 다시 해라. 네, 학과대 학생으로 가고 다시 시작해라. 네. 미국에는 이제 페이즈 A, 페이즈 B, 페이즈 D라 그래요. 페이즈 A는 뭐냐면 의과대학 1학년 본과, 페이즈 B는 2학년, 페이즈 D는 3, 4학년 임상 실습하는. 그러면서 너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페이즈 D로 들어가라. 가서 해서 그 다음에 레지던트 시작해라. 공부를 2년 더 하라는 거잖아요. 뭐 그러면서 you're not ready yet.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우리 여기서 이미 박사도 받았고 조교수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뭐 내 친구들은 뭐 맨 데서 다 일하는데 내가 그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걸 관둬야 되겠다 싶었더라고. 내가 뭘로 이 고생을 하느냐. 이제 그래가지고 오케이, give me 10 days. 열흘만 좀 주시오.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생각해. 근데 내 진짜 이건 참 희한한 얘기인데 우리 시대에는 일기장에 그 밑에 오늘의 성구 이런 게 나와요. 명언 같은 거. 근데 거기에 나오는데 역경수순이라고 나와. 어려운 거 그냥 받아들여라. 그 얘기예요. 어려운 거 싸우지 말고 오케이. 그걸 딱 어떻게 마주했어요. 아 그래 가자. 가지고 시작해 보자. 이제 그래가지고 의과대학 1학년 본과대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뭐 미국 애들이 누가 누군지 알아요. 뭐 걔들 심부름 다 시켜요. 별거 다 시키고. 참 그게 인생에서 즐거운 게 뭐냐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교수들이 대개 임상하러 못 가요. 어디 갔다 왔다 하면 그냥 연구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의과대학을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미국 의과대학식으로 그 미국 레덴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큰 내가 장점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선택이 결국은 내가 저 세브란스 교수하는데 또 오늘날의 한국의 가정의학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차원에서 여쭤보면요. 지금 말씀은 일기장 밑에 써있던 역경수순, 어려움을 받아들여라. 요 말 한마디를 보고서는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셨지만 정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만 가지 생각이 있었죠. 네. 그럼 지금 30대, 40대 정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어려운 일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한테 부당한 느낌. 나 이런 거 당할 정도로 못되게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업무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가정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런 친구들한테 뭐라고 조언하고 싶으신지요? 그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뭘 원하는지 왜 그런지를 하면 그걸 그냥 받아들여서 시간을 가지고 고치고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리라고 봐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를 빨리 낮추고 남의 평가나 비평해서 어게인스트 할 필요가 없어요. 너 아직 능력이 형편없잖아. 남은 10장 더 10장 써.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해요. 받아들이고 스탑해요. 그러면 10장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요. 몰라. 왜 쟤보다 내가 이러냐. 나는 숙제 뭐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여요. 아니 인생이란 건 길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어떤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때 그 경험이 자기가 잘못 평가받고 부정적인 평가받고 그 경험이 인생을 살면서 아마 큰 좋은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긴 인생을 놓고 보면 아닐 것이다. 아니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 이시영 목사님도 같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회복력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회복력. 그걸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본능적인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좌절하고 다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는 이런 회복력이라는 리주질렌스라 그랬는데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젠간 다시 일어서게 된다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혹시 그 지나간 일들 중에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이건 정말 후회한다 하는 거 있으신지요? 아까 이시영 목사님께서는 친구에게 돈 빌려준 일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미안하고 잘못됐다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내 개인 생활적인 얘기예요. 그 의과대학에 가면 행정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은 교수들이 있고 근데 의과대학에 행정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교수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사권 같은 거 외에는. 근데 내가 있는 학교에 그 있는데 나보다 조금 선배예요. 근데 되게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 때부터 알잖아요. 야, 뭐 이러고 이제 우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장이 된 거예요. 근데 뭐 들리는 소리가 내가 있는 과를 뭐 어떻게 하겠다느니 뭐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참다가 그 장 있는 원장실을 들어갔어요. 좀 보자. 어떤 뭐 비서들이 왜 그러시냐고 그래. 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니 지금 내 앞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저 옛날에 저게 진짜 밟고 나다는 게 말이야 저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좀 겁을 줬어요. 막말로 까불지 말라고 이제 그러고 나오는데 이 친구가 그냥 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를 얻다 해드리는 거야. 근데 불행하게도 조금 있다가 죽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참 미안했고 사실 좀 더 참으면 되는 걸 도저히 이게 옛날 생각도 나고 하니까 그때 그러고 나서 그 죽었다 소리를 들으니까 나 때문엔 관계없었지만 그런 생각을 내가 좀 가진 적이 있어요. 절대 그 이후는 누가 뭐라 그래도 겁을 주거나 그런 걸 안 해오고 있어요.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생각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령대별로 인생에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20대는 이걸 조심해라, 30대는 이걸 조심해라,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20대는 술, 담배 너무 탐닉하지 마라. 나 그 이야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평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30대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인생의 틀을 잡는 시기가 30대, 뭐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제 실생활에서 제가 틀을 잡는 시기가, 그때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라. 정말 목숨을 걸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되면은 이제 슬슬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요즘은 벌써 우리가 정년 후에 우리가 인생이 앞으로 이제 뭐 지금 아직 반도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년 후의 인생을 40대부터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지 막상 이제 50 후반 60이 돼서 정년을 하고 나면은 완전히 아주 방황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확실히 정년 준비를 했으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정년 준비는 40대부터 해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사님. 20대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뭐보다도 그 자기가 앞으로 생활하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 20대에 운동 안 하면 인생 막말나면 종초예요. 20대부터 운동을 해라. 근데 많은 20대가 건강하니까 먹고 막 그러고 자기가 모든 게 보장되는 줄 알고 20대 반드시 운동을 꼭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30대 지나서 되게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결혼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어요.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적어도 결혼해서 2, 3년 정도는 서로 적응하려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병도 나오고 스트레스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30대에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조화를 가져야 된다. 다투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주고 특히 그 여자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할 역할 나는 남자에게는 꼭 그래요. 30 무조건 져라. 무조건 지는 습관을 해라. 아프더라도 그냥 참고 지는 습관. 그 여자는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남편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를 살아가는 모습에서 격려해주고 서로 get along 하는 거. 이게 30대 상당히 필요해요. 그러면 이혼한다 그런 소리 안 나와요. 늦게 가서. 이혼이 그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면 다 연관이 그때부터 생겨요. 마음의 갈등, 이해 못하는 거, 잘난 척하는 거. 30대는 그러라. 40대는 어차피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요. 마음도 변하고 자신감도 변하고 신체도 변화를 가져와요. 그게 터닝 포인트. 그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좀 의욕이 없지? 내가 또 왜 이렇게 뭐 몸이 피곤하지? 그게 40대에 갖는 그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뭐냐면 40대라는 거를 거꾸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빌드업하고 좀 운동도 좀 많이 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뭐 직장에 어디 가네 남이 전무대인데 난 부장이야?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수용하는 그 어게인스트하고 비교해서 괴로워하지 말라. 50대는 특히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이제 생리적으로 폐경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레이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그 예쁘던 모습도 완전히 같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자식들은 다 잘났다고 노고 남편은 그때 최고의 정점에 올라 있거든요. 50대는 사회에서. 자기는 이게 뭐냐.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걸 그레이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그걸 특별히 여성들은 잘 대처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그때 잘못하면 병 들어요. 그때 최고의 정점에 사회 위치니까 일생이 그렇게 가는 줄 알아요. 그 생각, 내가 지금 현재에서 이젠 다운힐만 남았다. 그걸 자각해야 돼요. 근데 뭐 60대 늙었다는 개념을 갖지는 못해요. 근데 그 늙었다는 개념이 어디서 오냐면 사회제도 때문에 와요. 65세 이상은 노인, 우대증, 정년.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많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쇼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받아들이자. 어차피 사회가 그런 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년도 어떤 50대 말에 오잖아요. 그 한참 헐 때 50대 말.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회적인 전 나에게 온다. 근데 거기에 대비해야죠. 그 대비해야 되는 게 50대, 60대라고 봐요. 70대, 80대는 결국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할 거냐. 꼭 살아오던 대로 살아올 필요는 없어요. 그런 마음가짐. 미국서 환자 볼 때 전국 코트에 가면 전국에 볼 집어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국 코트 닦고. 보면 미국 유명한 경제학 교수였어요. 그래요? 그럼
대학 교수 그렇게 살아요. 재밌게 나와서 하고 일하고. 제2의 인생이란 건 꼭 직업을 가지고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를 편안하게 꾸준히 그게 인생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 택시 드라이버도 있잖아요. 한두 만났는데 과거에 뭐 어디에서 뭘 했다고 뭐 이렇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즐겁다는 거야. 왜냐하면 손님들 만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하루가 그냥 간대요. 자기 친구를 가끔 만났대 뒷자리에. 근데 전혀 부끄러움을 안 느꼈대. 얼마나 좋으냐. 오히려 친구가 고민을 하대. 야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난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처럼 편안하게 살아. 그런 식의 인생을 설계해야 되니까 그걸 잘 대처해야 돼요.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맞출 줄 아는 생각을 갖는 게 어려워요. 그걸 꼭 그 시기에는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자연스럽게 답이다라는 말을 두 분이 공통적으로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조금 건방질 것 같기도 하고 무례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만 두 분 박사님께서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나는 뭐 특별히 종교적인 심성은 그리 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의 어느 작가가 왕환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갈왕자 돌아올 환자 가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때도 묻고 약해지기도 하고 병도 들고 나쁜 생각도 들어하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죽고 그만 정토에 아주 맑은 땅에 그런 세상에 가서 내 몸을 깨끗이 다시 정화를 시키고 몸도 튼튼하게 해서 그러다 돌아온다. 새로운 길이 열린다. 죽음이라는 것이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가 봅니다. 그럼 혹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뭘까요? 후회 많은데 우리가 이 죽을 때를 대비해서 돈을 좀 많이 모아놔요. 그런데 뭐 우리 한국 평균은 얼마나 모아놨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이제 외국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너무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좀 그걸 좀 베풀고 가시면 좋은데 그거 놔뒀다가 괜히 애들 유산 싸움이나 붙이고 골치 아프게 만들린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좀 많이 베풀고 가자. 근데 그걸 아마 후회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돈을 쌓아놓지 말고 좀 베풀 걸.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쌓아놨어요. 우리가 죽을 때 되면은요 보통 한 3박 4일입니다. 한 3일 알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의식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때 뭐 정말 저 다리 밑에서 죽거나 1등 병실에서 죽거나 별 의식이 없는 상황이야. 그게 죽을 준비를 괜히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래 죽을 준비가 하던 대신에 그 돈을 좀 많이 베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마지막 정리예요. 인생을 험하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은 역시 죽을 때도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고 대개 죽을 때는 우리가 의사들이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바로 죽기 전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하죠. 그때 되면 이제 많이 후회되는 것들. 반성문을 주로 많이 얘기해요. 내가 아무개 동생한테 너무 잘못했다. 박사님 정말 후회가 됩니다. 또 재밌는 것은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해서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안 먹고 저거 안 먹고 죽으면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죽을 때 얘기를 해요.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아무거나 실컷 먹을 걸. 그런 얘기도 꽤 많이 해요. 내가 하나 좀 예를 들고 싶은 게 있었어요. 미국서 레지던트 하고 이제 있을 때 엘리자베스 그 쉐론이라고 하는 여자가 입원했어요. 그 여자가 유방암이에요. 그 70세인데 유방암은 다 죽어요. 지금은 다 살아요. 근데 이 여자가 에티오피아 선교사였어요. 이제 회전을 가러 가면 그리고 이제 나는 보죠. 왜냐하면 벌써 퍼졌구나. 어디로 퍼졌구나 다 알고. 그런데 리사가 나한테 하더니 닥터현 야 좀 물어보고 싶다. 내가 그러면 얼마나 살 거냐. 교과서에 의하면 maybe 6개월? 3개월? 그러나 who knows? 누가 아느냐? 그건 전혀 모른다. 교과서는 이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2, 3일 정도 굉장히 좀 우울해하더라고. 그러더니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 여자가 책상에서 뭘 쓰기 시작해. 막 해. 그래서 뭐냐 했더니 편지 쓰고 있다는 거야. 그동안에 자기가 신세진 사람, 또 그동안에 자기가 괴롭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생각난 대로 그분들에게 잘못된 편지, 감사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러고 막 신나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3개월 후에 죽었는데 행복하게 돌아가더라고. 그 지인들에게 편지를 다 쓰셨군요. 컸었지. 그리고 보내고. 그
두 분께서는 그럼 혹시 두 분 다 아주 젊은 시절을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기 위해서 너무나 하고 싶은 어떤 일을 미뤘던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알프스에 한번 올라가고 싶었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산악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어, 학교 다닐 때도. 그러나 이제 알프스에 올라갈 정도의 실력은 안 돼서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지만 내가 베이스 캠프까지는 올라가 봤어요. 그것도 나한테는 큰 여정이었었죠. 그 영어 대장하고 같이. 그게 뭐 최고로 올라간 거였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 감동은 지금도 참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참 잘했다. 그 하나는 잘했다. 그러나 저 정상까지 못 올라간 것은 항상 하나로 남아있죠. 이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못 이룬 꿈이시네요. 박사님은요? 나는 사실 돈 드는 공부는 못했어요. 전 피아노 좀 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바이올린 좀 하고 싶고 그 참 그게 멋졌어요. 연주를 할 수 있는 게. 근데 그걸 전혀 못했어요. 배우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돈 들거든요. 우리 시대에 피아노가 있는 집은 최고 부잣집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치는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참 좋아요. 아, 오늘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참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오늘부터 살아갈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지식인 초대석 첫 번째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살아갈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